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창비문학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작품이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조세희의 연작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자, 1편부터 12편까지의 연작 소설 중에 네 번째 소설이고요. 이게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쓰여진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작품의 배경은 1970년대를 그죠? 배경으로 한다는 건데 우리 1970년대 하면 떠오르는 게 산업화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의 문제를 어떻게 하든 문학인으로서 좀 바꿔보고 싶은 그런 열망에서 썼다고 해요. 자, 그러면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북어 대가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생기는 인간 소외, 그다음에 이 산업화 과정에서 자, 인간이 뭐 파편화되고 기계화되는 과정에서 자아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제 방황하는 그런 모습과 동시에 그 현실에 그런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곳에 안주해버리는 우리 인간들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고발하는 소설이었다면 이번 난소공은 산업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 중에 빈부격차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빈부격차를 다른 말로 하면 계층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를 주로 다룬 작품이 난소공입니다.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보고 갑시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난쟁이는 신체적 결핍을 나타내죠. 동시에 이 신체적 결핍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경제적 결핍을 의미합니다. 197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정부는 이 약자, 이 소외된 계층, 하층민 혹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좀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이 산업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점이 많이 그죠?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자, 그 중에서도 또 하나, 그 중에서도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노동자의 문제고 두 번째는 재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자, 그럼 노동자의 문제는 뭐냐? 정부가 이제 자본가의 편에 쓰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아주 많이 일하고 적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까지 그죠?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고 자본가의 편에 서 있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노동 착취를 당하겠죠. 이런 모습은 이 난소공에 등장하는 영수와 영호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영수와 영호는 공장의 노동자이기 때문이고 또 난쟁이 가족 중에서 이 영수 영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난쟁이잖아요. 이 난쟁이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수 영호 셋째가 이제 영희잖아요. 영희 역시 똑같은 이런 불합리한 이 사회적 부조리에서 이제 희생당하는 사람들로 그려지고요. 난쟁이 부인인 누구? 영호, 영수, 영희의 어머니 역시 똑같은 처지예요. 두 번째 이제 재개발로 인한 문제인데 1960년대부터 우리 서울은 재개발이 시작되었죠. 1960년대부터 그 이전에 이제 개인주택에서 뭐요? 아파트 열풍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열풍. 그래서 1960년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가 가장 많이 이제 그 주택개발, 그죠? 재개발 문제가 표면화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설은 허구적 문학이지만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창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개연성이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 일을 모델로 하여 쓴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이 일어나면
재개발은 어디에서 하게 돼요? 좀 못 사는 동네, 빈민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판자촌이라든가. 그러면 이 빈민가를 재개발을 해. 그러면 이 빈민가에 살고 있던 원래 주민들은 이 재개발이 된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들을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게 정상적인 목적일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자,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요. 시에서 혹은 정부에서. 그럼 이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죠. 자, 입주권을 받아서 아파트가 이제 세워지기까지 기간이 걸릴 건데 그 기간 동안 살 집을 마련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살 집이 있다 하더라도 이 판잣집 같은 허름한 집에서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뭐요? 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입주권은 그러니까 권리이고 여기 빈민가 사람들에겐 권리이고 이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또 다른 돈이 필요한데 이 실제 빈민가들은 뭐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서 뭐가 성행하겠어요? 투기자. 그러니까 이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 투기하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거간꾼이라고 해죠.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거간꾼들은 이 입주권을 가진 빈민가의 사람들한테 이 입주권을 사죠. 그러니까 이 원래 입주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럼 거간꾼에게 팔겠죠. 그럼 이 거간꾼은 입주권을 싼 가격에 매입해서 누구한테 팔아요? 투기꾼에게 팔죠. 그럼 결국은 이득을 보이는 건 이 투기꾼. 그럼 이 투기꾼은 뭐예요? 있는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고, 그죠? 부자인 사람들은 계속 배를 불려나가는 빈부격차, 빈입긴 부익부가 이제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구조. 게다가 정부가 시행하는 법까지 누구 있는 편을 들지 않고 가진 자를 위한 그런 정책과 법을 펼치더라. 이런 것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리고 이 난쟁이가 작은 공을 쏘아 올렸대요. 자, 그러면 쏘아 올린 공이잖아요. 그럼 이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쏘아 올린다는 게 이제 던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은 뭐예요? 던지면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언젠가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난쟁이는 어쨌든 공을 던졌어. 그러면 얘는 난쟁이 가족의 희망인데 공이라는 것은 근데 그 희망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가족은 그죠? 난쟁이라는 가족은 희망의 좌절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난쟁이는 이 1970년대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외계층의 좌절된 희망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설은 큰아들이 영수이고 둘째 아들이 영호이고 셋째 딸이 이제 영호인데 이 난쟁이가 써와 올린 12편 연작 중에서 4편이 이 난소궁은 각각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각각이라고 했냐? 영수가 서술자가 되어서 영호가 서술자가 되어서 영희가 서술자가 되어서 이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된 사건을 전달하고 플러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각각의 서술자가 이때 느꼈던 그들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시점의 이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전달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그에 대한 서술자의 심리는 주관적으로 전달하게 돼요. 그러면 독자는 서술자의 심리를 공감하기에 쉽겠죠. 따라서 독자는 서술자의 내면의 심리를 세밀히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수가 서술자가 되는 그 이야기에서는 철거 계고장이 발급되는 내용, 두 번째 영우가 서술자가 되어 이제 나오는 내용은 집이 철거될 위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희가 서술자가 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투기업자를 따라가서 순결을 잃고 입주권을 훔쳐와요. 입주권을. 그렇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은 간대없고 아버지는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해서 절규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여러분 교과서 이 창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 첫 부분, 영수가 서술자가 되어서 철거 계고장이 발급되는 내용, 이 부분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서술자가 교차되는데 작중인물이 고백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당연히 서술자의 감정이 아주 세밀하게 전달되겠죠. 자, 다음으로 봐야 할 이 작품의 핵심 요소는 뭐냐면 이 작품의 문체입니다. 문체. 자, 간결체를 써요. 간결체라는 것은 한 문장의 길이가 짧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동화적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난쟁이, 이들의 아버지, 가장인 아버지가 달나라를 가려고 하고 또 이제 굴뚝에 올라가고 이런 게 이제 동화적 요소인데요. 이 동화적 요소는 이들의 현실과 너무 대비되는 소재죠. 너무나 대비돼. 이들의 현실은 너무 가난해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당장 이제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절박한 현실인데 동화적 소재를 작품에 등장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바로 이들의 비극성과 절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 너무 힘들 때 뭘 꿈꿔요? 환상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환상적인 요소를 끌어들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비극적이고 절망적이고 아주 피폐한 삶 속에서는 이 환상과 같은 동화와 같은 세계를 꿈꿀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동화적 요소를 차용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난쟁이 가족의 비극성이 더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적 묘사가 있어요. 묘사는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사실적으로 전달하는데 이 서술자의 감정은 주관적이겠죠. 그 다음 다양한 표현법이 있는데 반어를 사용해요. 자, 반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들은 이제 판잣집 무허가촌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집 주소가 낙원구 행복동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코 행복한 낙원이 아닌데 이런 반어적 명명법을 쓰는 이유는 이들의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고 궁핍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다양한 비유법, 그 중에서도 운유가 나오죠. 제목조차 그래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그럼 여기서 난쟁이는 그냥 신체적 결합뿐만 아니고 이 사회적 결합, 그 경제적 빈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외에 다양한 비유법이 쓰였는데 이러므로 인해서 이 난쟁이 가족의 비극성을 더 강조하고 또 다른 소재와 대비함으로써 이 난쟁이가 처한 현실을 더 부각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과 후각의 대비, 다양한 대비가 나와요. 시각과 후각의 대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비,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런 것은 모두 약자와 강자의 이분법적 구조인 거죠. 이를 통해서 이 약자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약자는 소외계층이 되는 거고 강자는 가진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하면 우리는 계층 간의 대비 혹은 대조를 부각하는 거죠.
왜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 작가의식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이들이 가난하게 사는 건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 1960년대부터 실시된 이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와 법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죠? 사회죠. 빈민 이게 약자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강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어쩔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해요. 사회 구조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각과 후각의 대비. 자, 이를테면 후각의 대비는 이 못 가진 자, 빈민계층은 풀 냄새가 난다고 하고 가진 자는 고기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 대비는 높은 벽돌 건물, 벽돌 공장의 그 우뚝 솟은 굴뚝. 이것은 가진 자들을 상징하는 건데 이들이 사는 이곳은 좁은 마당.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그죠? 이분법적 구조, 약자와 강자를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징적 소재는 달이라는 게 나오고 맨 처음에 난징이 나왔죠. 또 집 주소, 어머니에게 배가 고프다고 막 투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왜 주머니 없는 옷을 입어야 하냐고 물어요. 우리는 왜 우리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냐. 그러면서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주머니 뭘 말하겠어요? 주머니가 있는 옷을 입은 사람은 그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있는 이 난쟁이 가죽은 빈민계층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역순인적 구성은 두 군데에서 나오게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제 그 아파트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셋째 딸인 누구죠? 영희가 울어요. 그런데 이 영희가 우는 장면을 통해서 과거 그러니까 이 삼형제가 어릴 때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전에 영희가 풀냄새를 맡았던 풀냄새를 풍기던 시절을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풀냄새는 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과거 해상의 매개체가 됩니다. 자, 요 정도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봤는데 여기에서 더 약간만 보태면 본문 해석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하나를 빼먹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계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이 소외 계층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비참한 삶, 그러니까 노동자의 비참한 삶 이을 다루는 이제 시가 나올 수 있겠죠.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든가 뭐 이런 노동자의 삶의 애환을 다룬 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설 중에서는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나이 뭐 이런 그 1970년대 소외계층을 다룬 그런 소설들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소설은 그닥 함께 연계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고 이때의 실질적인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문 기사가 나온다면 그냥 그 사실을 근거로 소설의 내용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작품 문제는 이 경우에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난수공의 경우에는. 그리고 하나 더, 이 포인트에서 하나가 더 빠졌네요. 그게 뭐냐면, 이 현실, 이 부정적인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나뉘어지는데, 영수와 아버지, 어머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수용하고 체념합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영호 둘째 아들은 저항합니다. 그런데 이 저항이 적극적인 저항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인 저항이라는 거 요거 하나 더 챙기고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혹은 도시 빈민층의 작은 소망이라고 해도 되고 빈민층의 좌절된 소망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첫 번째 단락 봅시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실제 난쟁이죠. 그죠? 이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것이니까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그런데 겉모습만 옳게 보았지 그 내면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즉 난쟁이로 대표되는 이 사회적 약자, 빈민계층, 소외계층이 어떤 부조리를 당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문장이 굉장히 짧죠? 이 문장이 짧은 이유는 이 빈민계층의 이 비극성을 강조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죠.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한 번 더 강조했어요.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어. 그러니까 겉모습은 옳게 보았지만 빈민계층, 소외계층이 억압당하는 것은 옳게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그 밖의 것을 인간의 내면 혹은 이들이 받는 그 억압, 이 울분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그만큼 나, 즉 영수, 큰아들이죠. 나는 사회적 약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울분이 컸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여러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나가 누구야? 나인 서술자가 장남 영수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절박한 일이야.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 빈민계층이 처한 현실이 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했고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이제 넉넉한 사람들일 거고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 약자로서 소외계층을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소재가 바로 이제 동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인데 이 동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를 지옥인 우리의 이 난쟁이 일가의 이런 그 비극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는 것은 일말의 희망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대비되는 대조되는 소재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천국과 지옥의 대조를 통해서 이들의 절박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는 날이 없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전쟁과 같은 게 이제 지옥과 같았다는 말과 이제 맥락이 같은 거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좌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
현실을 체념하는 태도를 지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난쟁이 가족의 비극적인 비참한 삶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 단락 봅시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열악한 그들의 처지를 보여주죠. 조각마루가 굉장히 좁은 마루라는 것일 거예요.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그러면 개고장이 뭐예요? 개고장이라는 것은 공문서예요. 시나 뭐 군청 이런 데서 발행하는 공문서로 강제 집행을 문서로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그죠? 철거한다는 문서인 거죠. 그래서 이 철거 계고장이 갈등의 계기가 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 판잣집 무허가 촌에서 살았는데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철거하겠다는 공문서를 받은 거죠. 기어코 왔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철거 계고장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맞죠?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이제 온 셈이구나. 따라서 이 철거 계고장은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거고, 이 난쟁이 가족은 무허가촌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거네요.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왜 그랬겠어요? 심란하니까요.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는데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 조린 감자 밥상이 매우 궁핍하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통해서 이 서술자는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밥상에 놓여 있는 음식들을 보여줬는데 이 음식이 까만 된장, 시든 고추. 그러니까 나의 이 서술자의 내면, 서술자의 우울하고 시든 고추, 지치고 또 좌절하는 이 서술자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죠. 밥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직접 제시로 바꾼다면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나는 매우 지쳤다. 혹은 나는 매우 좌절했다. 나는 매우 우울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객관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보여준 것은 쇼잉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간접 제시. 그죠? 객관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인물의 심리를 보여준 거죠. 그죠? 이 밥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서술자는 상황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상황은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고 이 서술자의 심리는 주관적으로 제시한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어머니에게 읽어줬어요. 어머니는 왜? 문맹인 글자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이 철거 계고장의 내용을 그대로 서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철거 계고장의 내용을 왜 그대로 서술했을까요? 이 당대의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날짜가 1970년대예요. 그죠?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택은 뭐뭐고 수시는 이 집 주소죠. 낙원구 행복동 몇 번지 김부리 어쩌고 저쩌고 기양가. 난쟁이 아버지, 난쟁이의 이름이 김부리인데 주소가 낙원구 행복동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는 곳은 절대 낙원이 아니고 이들의 심리는 행복하지 않은데 반어적으로 표현했어요. 왜요? 이들의 불행함, 좌절감, 비참함, 가난함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반어 역서는 강조하는 수사법이니까요. 자, 제목은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읽어볼게요. 기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15조 건축법 뭐뭐에 의하여 몇 년 몇 월까지 자진 철거를 명합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자진 철거를 안 할 경우에 행정 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기하로부터 징수합니다. 여기에 또 사회 부조리가 나타나요. 자, 이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무허가촌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표면적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건 뭘까요? 이 무허가촌에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비용을 이들에게 징수하겠다, 부담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보면 이 법은 누구 편인가요? 그렇죠. 강자의 편이에요. 절대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강자는 누구겠어요? 거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정부, 그죠? 정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권력층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투기업자 이런 사람들이 일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빈민층에 가해지는 공권력의 폭력이죠. 공권력은 뭐예요? 정부에서 행하는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법의 합리화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로 대변되는 자본의 힘, 산업화의 힘에 의해서 좌절될 것이다. 혹은 그들이 이 난쟁이 일가를 침범할 것이다. 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때 중구난방으로 소리치고 있었다라고 바꿔줄 수 있는데, 자, 이들은 다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같은 동네 사는 그 무허가촌 사람들이니까요. 통장은 뭐예요? 그 마을의 대표인 거죠.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방죽적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똑바로 세우고 앉아서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이게 뭐죠? 울분의 표현이죠. 얘도 이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쇼잉 기법으로 표현해 준 거네요. 어머니의 답답한 심정을 쇼잉 기법 간접 제시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이 무허가촌 주민들이 잔뜩 몰려있어 자기들의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두셋밖은 그 동사무소의 직원이겠죠.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그러니까 이 영수도 현실을 수용하고 있는 거죠.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왜요? 이 공권력은 누구의 편이에요? 강자의 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거 개고장을 받은 나의 가족과 동요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왜? 저항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가 적혀 있었다. 자, 아파트로 이주를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무허가촌에서 살고 있는데 이주 보조금을 주어봤자
결국 아파트로 이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주 보조금은 산업사회의 횡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산업사회의 횡포. 자,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 같았어. 왜? 여기 행복동 주민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들은 한데 엉켜서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했다. 여기서 아파트 거강꾼은 뭐냐면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여기에 몰려왔을까요? 싼 값으로 이 입주권을 사서, 그죠? 입주권을 사서 누구? 투기업자한테 팔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죠? 그 행복동 주민들을 위해서 재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수혜자가 되는 것은 투기업자들, 그리고 뭐 정부, 그죠? 그리고 이 거대 기업들만 되는 거예요. 역시 거강꾼에게도 이익이 있겠죠. 다음 달라.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두 동생, 영호와 영희를 말하는 거네요.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불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저 반어법이죠.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들러맸다.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통해서 아버지의 직업은 뭐다? 막리를 하는 사람이다를 알 수 있네요. 자,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매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고 있는 것은 큰아들이 다시 그죠? 작은 아들이 이제 옮겨 매는 것을 보아 이들은 가족 간에 유대감이 있다. 사랑이 있다. 이들의 사랑은 그죠? 끝까지 유지됩니다. 뭐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분열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었다. 그죠? 왜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울분이 차올랐기 때문에.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부추겼겠죠. 그죠? 그들은 이제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죠. 이들의 이런 곤란한 처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자, 이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책을 보고 있으니까 현실 도피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인지는 알 수 없었다. 후에 이제 책 제목이 나옵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그래서 자, 동사무소 앞에서 이제 이 소동이 벌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달러 봅시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서 이 알루미늄 표찰과 아까 받은 입주권 그게 있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챙기고 있는 거예요. 자, 알루미늄 표찰은 이제 그죠? 이 뭐 몇 번지 누구의 집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했다. 왜? 영호는 아직 철이 없어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표차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떼고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 알루미늄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 안 했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논다는 것은 뭐예요? 실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실직한 이유는 자, 영수와 영호는 같은 공장에 다녔어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습니다. 공장 폐수를 아무데나 이 강물에 흘려 보냈거든요.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고발하려다가 뭐야? 해고당한 거죠. 자, 어머니가 말했다. 20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그러니까 20일 정도 안에 이 철거를 해야 되니까 2주를 해야 돼. 어디로든 가야 되는 형편인 거죠.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요. 영수 역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데 영호만 그죠?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도 역시 현실을 체념하고 게다가 현실을 도피하는 태도를 보였죠. 아까 책을 들고 읽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누구의 말이겠어요? 영호의 말이겠죠. 자, 그러면 영호는 뭐 현실적인 대책이 없나요? 있나요? 없죠. 대안은 없어. 그냥 정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에요. 10대입니다, 다들. 현실 인식이 막연해요. 그리고 나이가 어립니다. 구체적 해결책은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거예요. 영호가 큰 소리로 쳤어요.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 안 가. 영호와 영희의 대화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지 뭐. 여기 우리 집이잖아.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현실에 저항하긴 하나 대책이 없으므로 소극적 저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적극적 저항이 아닌 거예요. 자, 현실을 거부하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버티는 것만이 이 영호에게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이죠.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누웠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 이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현실화되기 이전에는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이주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획장을 막 읽고 있던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현실 상황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체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지만 이걸 그죠? 아파트 입주권이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죠. 맞는 말이죠. 그죠? 강자를 위해서 지은 거지 이 약자에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인 거예요.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섰다. 자, 그러면 여기서 펜지꽃이 순수하고 여린 영희의 이미지로서 펜지꽃과 영희는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자, 영희는 얼굴이 굉장히 이쁘지만 마음이 약하고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과거 회상을 통해서 영희의 그런 이미지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우린 못 떠날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그랬더니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두지 않을 테야 하면서 강하게 영호가 정하나 대안은 없다.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자, 이거는 영수가 말한 거죠. 아버지가 한 말을 이제 되풀이한 거네요. 되풀이는 아니에요. 위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나요?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으니까 그걸로 된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데 영수는 그들 옆에 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법은 약자 편이 아니다. 강자 편이다. 여기서 이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네요. 약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오히려 법은 강자를 비호한다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한 번 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 난쟁이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줬고요. 다음 볼게요.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자, 그래서 영희가 우는 모습을 보고 자연적으로 과거 영희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전적 구성, 그죠?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 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에서는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너가 참아. 라는 내용이겠죠.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참지 않고 울었어요. 그래서 영희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투기꾼, 양복 입은 남자를 따라가서 그 입주권을 훔쳐 나오거든요. 그렇죠? 풀밭에서 우는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 풀냄새가 났다. 여기 지금 과거의 일입니다. 현재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회상 부분이에요.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 풀냄새가 났다. 영희의 입에서는 풀냄새가 나. 이것도 뭐야? 대조적인 소재라고 했죠. 가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는 개천 너머는 이제 부유층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자, 얘를 동그라미 표시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고기 굽는 냄새는 부유층을 상징하는 거고 풀냄새는 빈민층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조. 왜 대조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들의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곤 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왜? 빨리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야?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중에 언제? 자, 빨리 먹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위로하는 희망이겠지 진짜 희망은 아닐 거예요. 자, 빨리 먹자.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희망이죠. 막연한 희망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어머니는 이 어린 아들을 달래야 하기 때문에 이 막연하고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가난의 되물림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이 뒤에 이제 노비 문서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단락 볼게요. 자, 거짓말하고 이제 영수가 이제 반항을 하네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아버지는 왜 나쁜 사람이에요? 고기 냄새, 고기를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는 무능한 가장이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한 번 더 말했어요. 너 매 좀 맞아야 되겠다. 왜 매를 맞아야 되겠다고 한 거죠?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좀 존경받는 가장이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그러니까 이 주머니가 달린 옷은 부를 소유할 수 있는 삶이고 빨리 가자라고 하면서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는 거야. 이건 또 이제 부정인 거죠. 그래서 또 대비, 그죠? 대비 대조가 나타나요. 주머니가 달린 옷은 풍족한 삶, 주머니가 안 달린 옷은 궁핍한 삶. 대조를 통해서 계속 이 사회적 부조리로 인해서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빈민층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라고 이제 이 영수가 말하고 있는 거죠. 영수는 이때부터 현실을 직시했네요.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돼. 왜? 악당은 돈이나 많지. 그러면 악당은 뭡니까? 나쁜 사람이죠.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사람인데 아버지보다 악당이 더 낫대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돈이 더 중요해. 뭐보다? 그보다 가치 있는 것. 가족애나 혹은 인간성 이런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뭘 하나 빠뜨렸는데 아까 풀냄새. 자, 풀냄새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인데 자 여기 역순행적 구성을 한 번 더 봅시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과거를 회상했죠. 그때 나는 말했다. 과거에 말했다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땐 울지 말고 뭐라고요? 참으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가 소리내어 울었죠. 그래서 영희의 손을 막고 영희의 입에서 풀냄새가 나서 또 다른 과거를 회상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 과거에서 고기 굽는 냄새, 풀냄새. 그러니까 풀냄새를 통해서 옛날에 이 냄새, 고기 굽는 냄새와 관련된 일화를 회상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달라 아버지는 악당막도 못해. 왜? 아버지는 그죠?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질 만능주의를 엿볼 수 있다는 것.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제 속지 않아. 자, 아버지는 좋은 분이라고 수없이 어머니가 말했는데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왜? 아버지는 무능력하기 때문이죠.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이거 과거의 말입니다.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냄새라도 맡으러 갔대요. 그죠? 어린 영희의 철없는 고자질. 그 다음에 어린 영수의 이 철없는 행동.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왜요? 안타까운 거죠. 미안하기 때문일 거예요.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영희는 굉장히 연약한 그죠? 성격이에요. 순수하고요.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풀밭으로 끌고 들어와서 때렸나 봐요. 그렇죠? 영희를 때려주고 나서 나는 후회했다. 여기는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했네요. 이거 어린 시절 사건입니다. 귀여운 영희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왜? 너무 가난했다는 거죠. 그래서 난쟁이 가족의 가난을 상징하는 게 바로 뭐다? 주머니 없는 옷이다. 그래서 가난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과거 회상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자, 다음 부분에서 이제 중략이 나오네요. 중략에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봅시다. 중략 부분 줄거리. 자,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안 되는 동네 주민들은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나는 노비매매 문서를 조판하면서 노비매매 문서는 사라졌지만 가난이 대물림됨을 인식합니다. 자, 노비매매 문서를 조판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리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노비 문서 매매 증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은 난쟁이 가족은 과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노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노비라는 신분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는 이런 사회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기 위해서 가져온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만 하다가 죽은 친구 명희, 열심히 일하다간 건강이 나빠진 아버지,
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에 매달리게 된 가족의 모습을 떠올린다. 이런 것들이 다 사회 구조적 모순이라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아버지는 자신이 3만 년 전에 서커스단에서 일하려고 했던 것을 3년 전에 서커스단에서 일하려고 했던 것을 어제 일처럼 얘기하고 나는 아버지에게 병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 뜬금없는 소리를 하기 때문이겠죠.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전부터 읽었죠. 그 철거 계고장이 그죠. 철거 계고장을 받고 나서 그 동사무소로 사람들이 몰려갔을 때 그때도 그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은 1만 년 후의 세계이다. 책이 1만 년 후의 세계래요. 이것이 뭘 상징한다고요? 너무나 먼 미래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통해서 이 소외계층이 지금 겪고 있는 억압과 착취는 지속될 것임을 이 책의 제목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책이었다.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옆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자, 최후의 시장이래요. 이 최후의 시장이라는 말을 써서 그저 시장 이름을 이렇게 붙임으로 해서 이들 난쟁이 가족에게 닥친 절망적 상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방송통신학교,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EBS, 그렇죠? EBS 교재에 강의를 받기 위해서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쓸만한 그러니까 과거 일인 거예요. 따라왔었다. 현재는 뭘 살아갈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철거 계급장을 받았고 20일 후면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므로 여기 과거라는 것. 그래서 현재와 과거의 장면이 지금 교차되고 있는 거. 내가 방송통신국의 강의를 받기 위해서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다. 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1만 년 후에라는 책이었다. 여기는 현재고요. 요 부분은 지금 과거예요. 자, 내가 최후의 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뭘 사려고 했어요? 라디오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죠? 강의를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사러 갔는데 영희가 따라온 거죠. 그래서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래서 라디오는 나의 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럼 라디오 왜 들어요? 아까 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상황도 바뀔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그래서 라디오를 사러 온 거죠.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퉁겨보는 것이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얼굴이 아주 예뻤다. 그러니까 이 누구는 영수는 뭐죠? 라디오 강의를 들어서 자신이 뭔가 그죠? 미래에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영수의 꿈, 서술자인 나의 꿈을 상징하고 기타는 영희의 꿈을 상징합니다. 기타 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는 거죠. 그리고 앞부분 줄거리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자, 앞부분 줄거리에서 뭐에 대해서 말했어요? 노비 매매 문서를 조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나의 행위를 뭐 한 거예요? 묘사한 거고 나의 판단은 뭐예요? 가난이 대물림됨을 인식한 게 이제 나의 평가고요. 또 과거의 인물 행위가 다시 제시되고 있어요. 명의는 죽고 아버지는 어떻게 되고 뭐 이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병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요 서술 요소도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달날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내가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가 없었다. 왜? 영희에게 기타를 사주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나의 영희에 대한 배려예요.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 줄이 끊어졌다는 것은 이들의 꿈이 좌절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네요.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1만 년 후의 세계. 이거는 뭐라고요? 너무나 희망하지만 먼 미래이기 때문에 오지 않을 세계. 즉, 이 빈민계층의 고난, 억압과 착취는 지속될 것임을 알려주는 소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개천 넘어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받았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다. 개천가, 그죠? 개천 넘어는 부유층이 사는 동네예요. 그 부유층에서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3층 집에서 살았는데 지섭은 그 집 가정교사야. 주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가정교사도 뭐야? 소외계층이에요. 소외계층.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생각이 맞았어요.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현실이 절망적이라는 얘기죠. 다음, 왜 여기서부터 대화가 나오는데 지섭과 아버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부분도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과거 일을 제시한 거예요. 현재와 과거의 교차. 현재 시점은 뭐예요? 이 난쟁이 가족이 철거 개고장을 받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죠? 당장 이제 갈 곳을 찾아야 하는데, 그죠?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와 그 영에게 있었던 그 뭐죠? 최후의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산 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지섭이 대화한 일, 그 다음 예전에 자기가 어릴 적에 영희를 풀밭에 데리고 가서 이제 때렸던 일, 이거는 다 과거 해상인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 땅에서 기대할 것이 없냐고 말했더니 지섭은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른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땅은 사회 구조적 모순이 팽배한 땅, 욕망, 뭔가 갖고 싶은 욕망만 있고 뭐는 없대요? 사랑이 없대요.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남에 대한 배려, 인정이 될 건데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몰라. 배려가 없어. 인정이 없어. 그래서 이 땅은 죽은 땅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이 산업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는 거죠.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으니 이 사회는 부조리한 사회다. 그래서 뭐라고요? 죽은 땅이라고 지금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지섭이.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런데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더군.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법을 어긴 적 있으세요? 없지. 그죠? 오히려 그죠? 이 약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법을 다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회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종교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작가의 말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질문의 형식으로 세상의 부조리함을 고발 혹은 역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한대요.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이 달나라는 이 지석과 이 난쟁이가 가고 싶은 곳이죠. 왜? 이 현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죠? 바뀌지 않아. 그죠? 욕구만 있고 사랑은 없는 곳이야. 그래서 떠나고 싶은데 그곳이 달나라야. 그런데 우리가 달나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달나라는 이상적인 세계이면서 뭐예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 달나라는 현실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해. 그리고 정의란 없어. 또 신의 은총도 없어.
그러니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에서는 달나라와 같은 이상향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섭이 달나라로 떠나자고 한 이유는 뭐예요? 현실은 이렇게 부조리함으로 저 달나라와 같은 이상향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설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달나라, 그 다음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런 것이 굉장히 신비롭고 동화적인 세계잖아요. 자, 요런 말들을 사용한 이유는 뭐라고요? 이 동화적인 요런 말들과 대비되는 비극적 현실을 제시해서 뭐요? 이들의 비극성, 난쟁이 일가, 빈민층의 비극성을 뭐한다? 부각한다. 자, 그 다음 얘들아 하면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현재로 들어왔어요. 위에 지석과 아버지의 대화는 과거의 일이었고요. 얘들아 하면서 장면이 전환되며 현재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다녔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방족가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요 과거 사건이 제시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가 읽던 책을 보았었잖아요. 그 장면이 이어지는 거죠.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아까 지석과 아버지는 어디에 간다고 그랬어요? 달나라로 간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피레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를 날렸대요. 자, 그럼 종이 비행기라는 소재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종이 비행기는 날리면 처음에 잠깐 올라갔다가 결국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비극적 현실을 벗어나서 희망을 찾으려 몸부림치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 아버지의 희망은 좌절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굉장히 불행한 결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은 줄거리로 보여주네요. 난쟁이 가족은 결국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영희는 그날 집을 나갔어요. 난쟁이 가족은 사라진 영희를 찾느라 행복동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집을 강제 철거당하고 지섭은 철거에 항의하며 다투다가 상처를 입고 끌려가고 투기업자를 따라 집을 나갔던 영희는 그와 가까이 있다가 몰래 그의 금고에서 입주권과 돈을 꺼낸다. 그리고 행복동으로 돌아와 가족의 입주 절차를 마친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벽돌 공장 굴뚝 속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 그죠? 이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벽돌 공장 높은 굴뚝 올라가서 결국은 떨어져서 죽게 되고요. 모두 다 이제 그 이후에 소설 전체가 어떻게 끝나냐면 가족은 만나지 못하고 그 이웃에 살던 집으로 영희가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가족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굉장히 슬픈 결말이죠. 그래서 이 소설은 이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억압받던 소외계층의 비참한 삶을 계속 대립적 구도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사용한 작가의 의도는 이런 사회 구조적 모순이 언젠간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구조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난쟁이는 빈민계층, 소외계층, 빈곤계층을 상징하는 거고, 또 작은 공은 작은 희망 을 말하고 달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가 있는 옷을 입으면 부유층 아니면 빈곤층을 말하고요.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이 책의 제목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 알루미늄 표체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증명이 되는 문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수, 영호, 영희로 영희들이 각각 서술자가 되어서니까 시점이 교차되는 거죠. 되어 각각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이나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심리는 주관적으로 보여줘서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작중 인물이 고백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자, 간결한 문체와 동화적 요소를 사용해서 이 빈민층의 이 비참함을 강조한다고 이야기했고요. 반어, 비유, 시각, 후각의 대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비 이런 대조의 기법을 통해서 약자와 강자의 이분법적 구조를 통해서 사회 구조의 모순을 계속 강조 부각하고 있고 인물들의 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는 누구만 저항한다 영호만 그런데 그것은 소극적 저항이고 나머지 가족들은 순응한다. 그리고 영희는 결과적으로 보면 저항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소설 북어대가리랑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북어대가리는 이제 역시 산업화 사회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의 문제와 인간 소외의 문제를 다뤘다면 여기는 빈부격차의 문제가 이제 중심이 된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세요.